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까라고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들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굉장히 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조문을 읽는 거는 더더욱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법을 암기하다시피 하니까 실력도 안 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냐라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책 3권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는 용어 정리죠. 하나는 민법 총칙편이고, 또 하나는 물권편이고, 하나는 채권편입니다. 나온 지는 한 2, 3년 됐나요? 예, 굉장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민법 조문을 책을 샀는데 밑에 용어 정리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혹시 강의 계획이 없으신가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예, 그래서 용어 정리도 해드리고 기초적인 개념도 착실하게 쌓아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민법 총칙,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법 용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1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법을 왜 어려워하는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극단적 개인주의죠. 극단적 개인주의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 그럼 우리가 왜 민법을 공부 못하느냐? 아니, 극단적 개인주의가 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법이 아닙니다. 수입품이죠. 일본으로부터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때 일본 용어로 번역되어 있는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그런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죠. 저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엄청 좋아해서 둘이서 같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수입품인 대륙에 있는 유럽에 있는 법을 수입을 합니다. 독일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의 법은 그 근간이 대륙법, 유럽을 근간으로 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유럽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죠? 극단적 개인주의죠. 나야, 다 남이야. 그러니까 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부모와 나는 남이다.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남 아니죠. 가족인데요. 그런 집단적 사고방식,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도 남이고 나도 남이죠. 부부 사이도 그럼 남입니까? 남이죠.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 맞고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인데 그게 어떻게 남이냐? 자, 그러면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죠? 세금을 남편은 냅니다. 아내도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하죠? 그럼 아내 세금 안 냅니까? 내죠. 다 남이니까. 다 따로따로 갑니다.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우리처럼 공동체적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A의 신용카드를 B가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B가 남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두 번째, A와 B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입니다. 자, B가 남자친구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또 갈등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부도 남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남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신용카드 가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만약 주저하셨다면 여러분 공동체적 사고방식에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거죠. 남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쓰면. 자, 그러면 세 번째,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이죠. 절대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민법에서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이다.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신용카드를 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민법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은 대신할 수 있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과자를 사 먹었다. 일상적인 가사 활동 이지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쓰면 안 되지만 그 경우에 부부가 일상적인 가사 활동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규정을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돈을 10만 원 줍니다. 이거 됩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남이에요. 남이 용돈을 그냥 준다. 불로소득이지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남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히 불로소득이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지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조문을 훑어보니까 민법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부양 의무가 있어서 용돈을 준 거죠. 그러면 이건 예외에 해당하지요. 민법에 의해서 남한테 돈을 줘도 증여세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부양하라고 민법에서 의무를 줬잖아요. 이행했는데 세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갈게요. 아내와 나 사이는 분명히 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테 제가 9억 원을 줍니다. 증여세를 묻습니까? 안 묻니다. 9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남한테 불로소득을 줬으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대리가 가능하죠. 대신 가능하죠. 아내한테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좀 사줘 하면서 아내한테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을 사는 건 일상적인 가사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9억까지는 돈을 줘도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9억을 넘었으면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이제 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사항을 전제로 까시고요. 그리고 서로 남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한테 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어떤 민법에 예외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그 행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법을 극단적 개인주의 사항이 아닌 집단주의적 체제로 당연히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줄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일상가사 범위 내에선 대신할 수 있으니까 9억 원까지는 되는 거지.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세금을 물어보는 증여세가 7억이었어요. 그랬는데 세금의 액수가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 징수의 금액도 기준이 높아진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극단적, 개인주의적 이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민법은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조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려야 저도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3페이지에 조문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제1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문이 써 있으면 제1조, 제2조, 제3조 서로 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로를 쳐서 조문에 딸려 있는 제목이 써 있습니다. 요거를 조문의 내용을 응축해서 나타낸 표시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그런데 조문은 이렇게만 끝나진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7번을 읽으실 때에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읽냐면 얘는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조문에서 동그라미 2가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제2항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밑에 자, 이런 숫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1점, 2점, 3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읽으실 때에는 또 약속입니다. 뭐라고 읽냐면 뒤에다 호를 붙이십니다. 자, 요걸 읽으실 때 제1호라고 읽으시는 거죠. 요거는 제2호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제3호라고 읽지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더 하위로 3 바로 밑에 3점 밑에 가점, 나점, 다점 이렇게 조문이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뒤에다가 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목, 나목,
사목 이렇게 읽지요.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읽으실 때는 저랑 같이 제가 조문을 읽을 때, 자, 여러분 제1조 제1항을 보시죠 라고 한다면, 아, 제1조 제1항이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거구나. 자, 제가 제1조 제2항 2호를 보시죠. 그러면 제1조 제2항 2호를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제1조 제2항 제2호의 나목을 보시죠. 그러면 제2항 제2호 나목을 보시죠.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부터 제1조를 들어갈 건데 그 1조를 들어가시기 전에 저랑 같이 조문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되셨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